네, 이번 주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두 분 소장님들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기획에 대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고요. 사실 저도 소규모의 공공건축물과 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현상을 통해서 공공건축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게 되면서 상당히 여러 면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누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매번 새롭게 새로운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분 소장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환 건축사님 먼저 하시죠. 저는 최근에 이제 작년 말에 이제 현상설계가 하나 당선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조금 처음으로 현상설계에 당선이 되고 처음으로 공공건축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사실 하게 됐고 주변에 이제 물어가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제일 좀 의아했던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약서 자체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계약서 자체가 그냥 조달청 계약 전자계약서로 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과업지서가 있지만 과업지서가 저희가 당선된 그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과업지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설계 규모라든지 설계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인증이나 관련된 그런 과정에 대한 것들이 서로 소통이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사례들로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다른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계약에 대한 부분들, 과업지서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공공건축에 대한 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면 더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정확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재가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물어볼 때가 사실 없어요. 네, 그냥 주변에 먼저 했던 선배들이나 동료들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했다더라. 또 이것도 지자체마다 달라요.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들 중에서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또 물어봐서 처리한다거나 이렇게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하나하나 다 물어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시간이나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것도 생산성 향상이랑도 조금 반대되는 상황이죠. 네. 이현재 소장님은 공공건축물 기획 업무에 많이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약간 들어가면서 놀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기획 업무 때부터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조정이 되어야 함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미 정해진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예를 들면 기획 업무가 들어가기 전에 사실상의 사업비에 대한 거와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면적 이런 거는 이미 정해진 다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먼저 시작해야 되고 예산에 대한 국비라든지 지방비에 대한 거를 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먼저 그게 돼야 돼요. 기획 업무보다 더 빨리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 업무에 들어가도 이미 비용과 면적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됐거나 면적이 과다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약간 그 부분에 대한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조건이 맞아도 저희가 좀 기획 업무하면서 보면 좀 부실한 부분들이 많죠. 공공건축물 설계대가 기준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이 조금은 아직은 아쉬운 게 많습니다. 작년에 한번 업데이트도 되고 대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까 얘기해 주신 정확하죠. 저희가 민간 설계에서 단독주택 하나라도 계약서가 여러 장인데 공공건축물에서 지금 조달청 기준으로 계약서 하나 딱 그냥 내려오는 거 나라당 도상 말고 나머지는 과업지서밖에 없거든요. 근데 과업지서랑은 그게 어떤 포맷을 가지고서 명확하게 있다기보다, 물론 조달청에 그 기본 포맷이 있습니다만 지자체마다 그걸 컨트롤 CV로 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과업지서는 원래 설계 공모 나올 때 같이 올려야 되는 게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또 먼저 그걸 인폼을 못 주는 경우도 있고 수백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다 인지를 하고 설계 공모를 들어가지는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업지서 내용을 나중에 당선된 다음에 보다 보면 애매모호하거나
이거는 좀 약간 독소 조항에 가까운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일 포함 뭐 네. 150일, 180일 공휴일 포함. 네, 저희 뭐 명절 집에 안 가고 계속 공부하고 당선돼도 명절에 집에 못 가. 뭐 이런 거. 그것도 있고 지금 뭐 큰 내용 중에는 뭐 일단 보시면 기성금에 대한 내용도 있죠. 네, 저도 제일 조금 의아했던 게 계약금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기성금 그리고 중공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초반에 이제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이 돈을 못 받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의아했고 또 이제 선급금으로 처리하려면 이제 각종 보증이나 증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뭐 협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 경험을 좀 공유를 하자면은 사실 계약서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계약서가 한 장이고 나머지는 과업지시서로 대체를 하다 보니 과업지시서는 과업의 내용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업의 내용이 어디까지가 설계비 포함 항목이고 어느 부분들은 추가 항목인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불분명하죠. 불분명하고 그냥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으면은 다 해야 된다라는 거의 독소조항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설계가 끝나도 추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저희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있는 걸 보면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독소조항들이 많은 상태고 그게 계약서로 넘어가서 그 과업지시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 건들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까지는 설계의 영역이고 나머지는 별도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가 분명하게 공표가 돼야 되고 실제로 저는 되게 많은 공모전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공모전 할 때마다 설계 대가에 대한 기준에 대한 내역서를 질의응답 때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의 제출을 주지 않고 몇몇 군데는 받았어요. 몇몇 군데는 받았지만 그를 제출을 하지 않아서 검토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중에 실제 계약을 하려면은 부담이 엄청나게 되거나 이거를 파기할 수도 없고 당연히 파기를 할 수도 없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주관상국인데 저희가 뭐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면서 그것 가지고 얼굴을 붉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는 초반에 그것들을 좀 명확하게 다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협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거나 어떤 기준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기획 업무나 이런 거를 좀 하다 보면 결국 공건축물 설계대가랑 그 관련 법규에 의거해서 이제 내용을 보게 돼 있는데 아직도 모호한 조항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할 경우 1.5배. 근데 그거에 대한 범위 같은 게 없어요.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로 하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를 포함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1.5배로 해서 또 해주는 거에 있어서 쉽게 또 그 담당 주무관이나 그런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모호하게 해석되는 조항들도 많고 예를 들면 설계 의도 구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5에서 8% 얘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엄밀하게는 그 비용에 대한 게 나와 있진 않아요. 서울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반 지자체나 발주처 공공기관에서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또한 또 권고사항일 뿐인 경우가 많고 저희가 현상 설계 같은 경우도 차등 지급으로 원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것 또한 일반 설계 공모에 일반적으로는 해당이 되고 제한 설계 공모에서는 사실상 공모 참여를 위해서 비용을 어느 정도는 공고로 얘기는 하지만 그 기준이 또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정말 그거를 정말 낮춰서 해도 그거에 대한 제재 사항이 사실 없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아직은 좀 아쉬운 게 있고요. 당연 인증도 그렇죠. 저희 인증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작년에 이제 법이 개정돼서 인증에 대한 게 추가 요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3개 이제 더해서 아시겠지만 2분의 1, 3분의 1 하는데 보셔서 아시지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인증들 합치면 결국 한 8에서 12% 정도 추가는 돼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상 예비 인증만 들어가 있는 거고 본 인증은 없어요. 지자체에서는 설계를 하는 건축가한테 예비 인증 비용 주고 나중에 시간 끝나고 본 인증 다시 내고 수수료 또 내야 되고 그 입장에서 발주처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건축가한테 어차피 맡겨도 인증업체랑 또 조인을 해야 될 문제에 대한 것도 있고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저희가 일반적인 건축가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맡아서 일이 더 수월해지거나 뭐가 저희가 하는 데서 도움이 되기보단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BF 인증은 설계대가 기준에 없어요.
그럼 저희는 BF 인증에 대한 거 이미 포함이 돼 있다고 거기 돼 있어요. 포함은 돼 있지만 대가 기준은 없다. 그러면 BF 이론하고 그 돈은 못 받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아직까지 불합리한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사업부에서 앞서 2020년 개선되기 전에는 그 공공건축물 그 설계 대가나 이런 거 그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네네네. 작동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또 도움을 많이 건축사들로서는 받죠.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 공사에 얼마 비용인지 바로 뭐 하는 법은 있지만 직선 보관법으로 그 일일이 또 엑셀 때리고 있는 것보다는 도움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2020년에 바뀐 지가 지금 4, 5개월 지났는데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거나 이런 거 보면 기본적으로 건축사들을 대변하는 어떤 창구가 아까 그 김관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좀 부재한 게 아닌가. 사업회는 건축사를 대변해야 되고 공공건축물하는 건축사도 사업회의 그런 보호와 그런 어떤 대변에 대한 거를 받을 당연히 자격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공공건축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이는 그 수많은 내용들은 그 부분에 대한 부재가 좀 느껴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해주신 부분들이 보면은 약간 그 규모가 큰 현상 설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공모를 통해서 되는 공공건축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건축사들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 소규모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고 보통에는 수의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학교 관련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많이 참여를 하시는 건 중에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라는 건들이 있는데 그런 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2천만 원 전 후반에 설계비를 받고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용역이 끝날 때까지 한 푼도 진짜요? 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2천만 원을 받는데 설계가 끝났다고 받는 게 아니라 시공이 끝나야지만 받거나 설계가 끝나면 70% 정도만 받는 방식으로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인테리어거나 그런 경우에 1.5배를 하는 거에 대한 적용도 굉장히 어렵고 실제적으로 이 업무들이 기존의 건축사가 하지 않았던 업무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퍼시리티 레이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업무를 하다 보니 별도의 계약서가 분명히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별도의 계약서를 제가 모 지자체에서 그 학교공간 혁신 촉진자로 일을 했을 때 그 지자체는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을 그 안에 있는 건축사들끼리와 그 지자체와 지자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건데 사실 굉장히 지난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협회라든가 어떤 기관에서 해줬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하고 좀 더 명확한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아쉬웠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과 연관돼 가지고 이현주 소장님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참여하셨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아까 말씀 주신 잠깐 앞에 부분에서 갑자기 이제 또 생각이 나서 수의계약관으로 할 때 또 한 가지 독소 조항 중에 그게 있어요. 기본이랑 중간 계획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용역비의 2분의 1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있어요. 지방 예산이랑 뭐 그 안에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해석되긴 좀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아직도 수의시다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이제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불분이 있고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GR 사업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게 GR 사업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전국적으로 수백 건이 수행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사실 다 GR 사업을 수행하신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그거를 이제 개별 건축사가 개별 그 담당 주무관과 LH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사업에도 포함이 돼서 국토부 쪽과 안전공단도 나중에 되고 해서 이거를 왜 제가 한 7개 되는 기관과 거기에 이제 저는 어린이집 담당이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까지 이거 왜 제가 건축사 그냥 이렇게 8명을 다 통화를 해야 되는지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건축사분들이 GR 사업을 할 때 개별로 이걸 다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잘 납득이 안 갔습니다. 저희가 일의 범위라든지 GR 사업이 뭐 다들 아시지만 어떻게 보면 패시브로 좀 더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단열을 중점적으로 하고 EHB 같은 거 설치하고 뭐 어떤 정도의 그 에너지에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일 자체의 범위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하진 않아요.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일에 대한 범위와 해야 되는 게 정해지면
사실상 그거에 맞춰서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전담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일정과 모든 거를 건축사들이 일하니까 건축사의 대변인 사협회가 어느 정도 맡아주면서 카운터파트 역할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GR 사업 첫 번째라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을 수 있지만 조금은 저희를 대변하는 전문 집단의 역할이 부재했던 게 사실이고 개별 건축사들이 그걸 일일이 수행 집단은 이제 LHL 담당 그 팀이 있으니까 거기랑 계속 전화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지만 뭐 기성금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기성금에 대한 내용도 그게 지자체에서 건축사를 믿지 못하겠고 이 사람에 대한 게 좀 어려워서 기성이 못 나가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사협회에서 어떤 증빙이라든지 보증에 대한 내용으로 뭐 일단 보증보험 형태로 나가든 해서 기성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규모랑 상관없이 나가게 해준다든지 조금 더 공공건축물에 있어서 건축사를 대변하는 집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새로운 건축사협회에서 그런 쪽이 좀 더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급과 관련돼서 갑자기 제가 좀 든 아이디어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공개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약서를 보증을 서거나 아니면은 그 계약서를 가지고서 건축사한테 계약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사실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것도 뭐 네. 또 한 가지로 얘기를 하자면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돈을 받는 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계약에 대한 보증 보험을 끊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설계비 지급에 대한 보증을 저희도 받아서 그거를 사협회 또는 공제조합에서 위임을 하여서 그거를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그렇죠. 사실 건축사들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못 받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공건축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소장님들 마지막으로 어떻게 새로운 협회 또는 건축사협회에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좀 더 힘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공건축물 설계비 1억 이상이면 이제 모든 설계 공모를 진행하는 게 상당히 저는 젊은 건축가들한테 되게 큰 기회가 되고 공공건축물의 발전에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 맞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는 모호한 그런 기준들이나 그런 것들이 잘 정립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에서 실무에 있는 건축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떠한 조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대변해주고 이제 건축사 협회라는 것 자체가 이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한 목소리를 많이 담아서 실제로 내주는 그런 협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설계상에서의 가이드라인 지침과 대가, 그 다음에 건축사들의 참여를 점차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현실이죠. 근데 아울러 예를 들면 1억 미만짜리에서는 여전히 입찰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반대로 또 모든 건축사들이 설계 공모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에서는 오히려 1억 미만의 소규모에서는 입찰 방식이 더 효율적이긴 하죠. 왜냐면 공모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반 설계 공모 그런 게 있으니까요. 저는 설계 공모가 됐던 아니면 그냥 일반이나 그런 식의 기존 방식이 됐던 어쨌든 공공건축물에 참여하는 건축사는 그만한 어떤 프라이드와 그런 전문성에 대한 걸 발휘하는 만큼 협회가 사실적인 어떤 보호와 컨트롤, 계약서에 대한 것도 카운터파트로서 발주처와 대응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GR 사업도 마찬가지지만요. 갈수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공발주와 그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보다 주도적으로 우리의 대변하는 건축사 대변 협회가 전문적인 역할과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갖다가 대응하는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그런 주체로서 나설 수 있고 나서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지금 공공건축물에 대한 계약에 대한 방식이라든가 지급에 대한 방식들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려면은 공공건축 특별법도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잘 합의가 되고 협의가 돼가지고 그 공공건축물을 발전하고 그거를 수행하는 건축사들도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